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고랭지 배추 좋아하시죠? 하지 감자를 캐는 더위에 강원도 태백 매봉산 능선 주변으로 얼마 전에 약 40만 평의 고랭지 배추를 심었는데요. 지금도 배추 모종을 지게로 져 나르면서 일일이 호미질을 해서 여름 배추를 심는다고 합니다. 이제 막 자라나던 여린 배추가 이번 집중호우에 다 떠밀려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또 국내 최대 메밀 산지하면 강원도가 아니라 사실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도 계속해서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죠. 이 때문에 수확을 앞두고 메밀밭을 다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농심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선 취약한 주거 환경과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쓰러져가는 뉴스가 자주 들리고 있고요. 장마와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7월 이제 시작인데요. 더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재난 상황을 돌보고 지원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보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더 힘내시기 바라면서 7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구독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변화가 많다고 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여름 되니까 더 급해졌는데 다이어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평소 다이어트를 해도 왜 살이 안 빠지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복날이 시작되죠. 다음 주 벌써 초복을 앞두고 각종 보양식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것은 한 그릇에 2만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는데요. 달걀, 찹쌀, 인삼, 대추 등을 넣고 끓이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무엇일까요? 요즘은 금계탕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장례용으로 사용되어 온 흰색 대형 국화가 그동안 일본 품종 중심으로 거래되어 왔다고요. 이거 잘 몰랐는데. 네, 이번에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 품종이 사용료를 받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을 가진 흰색 대형 국화인 백감 품종을 7년 동안 약 3억 원가량의 사용료를 받고 베트남에 종자 수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한 해 15억 송이의 국화를 생산해서 베트남 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도 일부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요. 네. 특히 베트남은 가정용 화훼 소비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꽃소비가 활발하고 각종 종교 행사에서도 국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국화 품종과 재배기술, 자본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백강 품종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에 개발한 백감 품종은 1월부터 12월까지 4계절 동안 연중 생장이 가능하고요. 꽃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아서 먼 곳까지 실어 나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꽃의 수명도 3 내지 4주 동안 유지가 되어 일반 국화의 2주보다 2배 정도 길기 때문에 수출 품종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화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흰녹병에 강해서
약재 사용량을 30%가량 줄일 수 있고요. 재배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 품종보다 2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서 농가 선호도도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우리나라의 우수한 품종들이 널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장마로 계속 비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는 지속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본격적인 장마인데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폭염이 힘들게 하고 있어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남부와 제주에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예상 강수 시점과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기상 정보에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장마철 벼농사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벼는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에는 비교적 강한 작물인데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층간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집중호우가 예보가 되면 미리 논두렁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배수로에 있는 잡초와 장애물 등은 사전에 제거해서 원활한 배수를 유도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우로 인해 층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잎의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서 물을 빼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해주셔야 뿌리에 활력이 생겨서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층간수된 노는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의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참깨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모래땅에서 재배하는 참깨는 6월 하순부터는 시드름병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가잎이 끝부터 시들어 포기 전체가 시들어가는 증상이 반복되고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속이 젓갈색으로 변하는데요. 그리고 7월 하순 이후에는 반쪽 썩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옥시쿠퍼 수화제 500배액을 발병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수확 30일 전까지 3회 살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7월 상순 개화기부터는 노린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적용약제를 이른 아침에 살포를 해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들은 대부분 침수에 약합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물을 빼주시고 뿌리가 누출된 경우에는 북주기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부료 0.2%액을 연면 시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또 장마철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 주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마철에 기습폭우로 인해 층간수 피해가 발생한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후속작물 재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복제 흙앙금과 오물 등은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서 광투과성을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피복제는 철거한 다음에 새 비닐로 교체를 해서 다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수경재배 시설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에 반드시 소독을 한 후에 약액을 완전히 씻어내고 다음 재배 작물을 정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미한 피해를 받은 포장은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적응약제를 신속히 살포를 해서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요. 반면에 심한 피해를 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가급적 빨리 철거를 한 다음에 조기에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니까 네. 빨리 판단을 하셔서 피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힘든데 마지막으로 장마철 축산 농가에서 주의할 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집중 후 이후에는 농우사료나 풀사료 등이 곰팡이로 인해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확인을 하고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가급적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조금씩 자주 먹여 관리를 해 주시고요. 깨끗한 물과 축종별로 비타민과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해 주시고 가축의 건강 상태도 자주 면밀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축사는 바람이 잘 통해야 하는데요. 장애물 등은 옮겨주시고요. 송풍병을 틀어서 40 내지 70% 범위 내에서 적정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젖은 깔집은 제거해 주시고요. 충분한 양의 마른 깔집을 깔아서 축사 바닥이 질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된 장소의 물은 빼내고요. 유기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뿌려서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한여름이 시작되니까요. 그동안 숨겨왔던 두툼한 살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또다시 다이어트가 급해졌는데요. 꼭 지금 같은 계절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늘상 평생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요. 또 요즘은 옆에서 멋진 몸을 만들어서 이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다이어트 요법, 다이어트 식품도 범람하는데요. 별로 효과는 못 보고 몸만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전수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다이어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다이어트 과학자라고 하는 최겸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겸입니다. 네, 다이어트 과학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죠? 사실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또는 좀 더 자세하게는 건강한 대사를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과학의 관점으로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7년 전 우연한 계기로 다이어트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이게 단순히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연구를 할수록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기까지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우리가 전문가들이든 우리 대중들이든 이 과학에서 멀어지면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약간 과학을 중심에 두고 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생활 습관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콘텐츠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이어트 과학자라 그래서 약간 저는 흰 가운을 입고 나오시나.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슨 패션 과학자인가 약간 그 느낌인데. 근데 중간에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오류가 있다 이러셨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요. 일단 살은 일단 잘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보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건 하나의 문제잖아요. 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문제가 뭔지,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또는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을 이해하는 게 먼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서는 현대인이 살찌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유. 보통 살찌는 이유는 너무 많이 먹거나 운동량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관점을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가설이라고 불러요. 네. 네,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칼로리를 중심으로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과 소모 칼로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먹는 양이 소모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찌는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소모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져야 한다. 이렇게만 계산을 해왔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살찌는 게 칼로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리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정확하게는 몸에서 일어나는 되게 복잡한 대사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밖에서 숫자로 계산하는 칼로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렵네요.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대사. 네. 예. 우리가 한 번쯤은 신진대사 네, 등으로 네. 들어본 그 대사인데요. 네. 이게 영어로는 메타볼리즘이고요. 네? 네.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어쨌든 화학 반응이다. 네. 네네. 몸에는 대개 30조 개 이상의 세포들이 있고 또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다 우리 몸의 대사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경이롭고 복잡한데 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먹는 양을 조절하는 거랑 별개로 사실 우리의 몸은 알아서 우리 몸에 적절한 양의 체지방이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을 제외하고 네. 스스로 뭔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먹는 양 조절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죠. 비슷한 몸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네요. 또는 어린아이들 보면 아직 건강할 때 어린아이들 보면 배가 부르면 더 안 먹어요. 우리 조카 안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지금 성장기라서 또 필요하니까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지금 필요할 때는 많이 먹고 맞는 말 같아요. 예. 임산부들 보면 임산부나 성장기 아이들은 지금 몸에서 뭐가 필요할 때죠. 예. 그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식욕이 증가해요. 여성분들 생리 가까워졌을 때 잉태를 준비하잖아요. 네. 그럼 식욕이 증가해요. 그런데도 재밌는 건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칼로리 섭취량이 달라도 활동량이 달라도 체중은 일정해요. 오. 네, 그게 다 대사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똑똑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사용 가능한 게 많으면 또 많이 태워요. 오.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사량이 뭐 선생님께서는 네. 한 2,800 정도 칼로리 태우는 몸이라고 치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드신 날 4,000 칼로리 가깝게 드신 날들은 그만큼 많이 태우고요. 또 적게 먹는 날 또는 내가 약간 몸에 지방 대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적게 먹은 날들에는 몸이 아껴 써요. 예산처럼. 와, 신기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몸이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그렇게 계산이 안 맞게 되는 거죠. 대사가 문제네요, 그러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특히 나이 들면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거 진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진짜 물만 먹지는 않았긴 하겠지만 네. 그만큼 대사량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만큼 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못 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음식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세포들,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걔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대사가 망가지면 나이가 들면서 또는 몸이 약해지면서 또는 몸이 아프면서 대사가 떨어지면 몸이 그만큼 에너지를 못 태우고 못 쓰는 것들은 지방을 바꿔야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몸이 에너지를 잘 못 쓰고 있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근데 그러면 대사는 왜 망가지는 겁니까? 그냥 나이 들면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슬픈데. 단순히 숫자가 는다고 해서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30대, 20대 보면 다들 좀 비슷한데 50대, 60대가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정하고 날씬한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노화가 빨라요. 네.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 각자가 어떤 생활 습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몸에 가해진 반응들이 그 우리의 노화 속도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섭네요. 지난날의 나의 행동이. 하루하루의 행동들이 모여서 나의 대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나쁜 거를 섭취했을 때 대사를 나쁜 걸 섭취하면 당연히 대사 나빠지겠네요. 그죠? 네, 그게 사실 벌써부터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뭐예요? 우리가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 때 또는 살을 뺄 때 다들 생각하시는 게 뭘 더 하려고 하세요. 잠깐만요. 뭘 더 하려고 한다. 살을 빼려고 할 때 운동을 더 하려고 하죠. 운동을 더 하려고 하고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네. 또는 건강 관련 뭔가를 더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사라는 건 원래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좋은 걸 더 하는 것보다 나쁜 걸 멈추는 게 먼저예요. 좋은 걸 더 할 필요가 없고 나쁜 걸 멈추는 게 더 필요하다. 어떤 의미? 나쁜 걸 멈추려면 어떤 걸 나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어떤 게 나빠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제가 보통 이제 유튜브나 콘텐츠 통해서 사람들의 또는 현대인의 대사를 망치는 대표적인 24가지 자극들을 설명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4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네, 4가지. 네. 네. 가장 첫 번째는 대사를 망치는 물질을 그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그만 먹는 겁니다. 네. 네. 왠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죄송하고요. 네. 네.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설밀나튀예요. 설밀나튀. 네. 설탕,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음식입니다. 나쁜 기름, 네. 튀긴 음식. 네, 오, 나트륨이 나트륨일 줄 알았는데. 네. 소금은 사실 적절하게 먹으면 몸에 네. 문제가 없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식용유들, 그러니까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씨앗이나 콩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추출한 기름들 네. 이런 것들이 몸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네.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게 몸에 나쁜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오, 네. 네. 설탕은 나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설탕이 왜 나쁘다고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 나쁘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설탕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단순히 설탕이 칼로리가 높아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설탕은 간에서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설탕은 약간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물질인데 그중에서 이 과당 분자가 간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독처럼 작용해요. 마치 술, 화학적으로 에탄올 이것과 유사합니다. 오. 그래서 요즘에 4살, 5살 아이들이 지방간이 걸리는 거예요. 술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간이란 장기는 우리의 어떤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라서 네, 네. 우리가 해독을 하고 있으면 네. 전신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설탕을 먹으면 우리가 못 멈추죠. 네. 더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약간 컨디션 떨어지고 먹었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또 혈당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간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설탕이 가장 먼저 끊어야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은근히 설밀라티에 술이 없어갖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술은 그냥 나쁜 거죠? 네, 사실 술이 뒤에 있는데요. 설미, 나티, 술인데 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저항감이 심해서 일단은 설미, 나티부터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아 술이 없어서 적당한 음주 괜찮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안 좋은 거였군요. 네. 아 그러면 그건 어때요? 요즘 막 제로 음료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제로는 그러면 독이 아닌가요? 거기 들어가는 마스탐산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우리가 제로라고 말하는 것들은 입에서 단맛을 내지만 화학적 분자 구조 때문에 몸에서는 사실 이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고 조금 설탕과 다른 방식으로 대사되는 물질들인데요. 이거는 논란이 되게 많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감미료마다 특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감미료마다 종류가 다르고 화학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한테 주의하라고 하는 거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사카린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된다. 이 친구들은 혈당은 크게 안 올려도 우리 어떤 장을 망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그 외에 약간 톨로 끝나는 친구들. 톨로 끝나는 친구랑 아로 시작하는 친구들이랑 네, 뭐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이 물질들마다 좀 영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 그때 정확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막 물처럼 마시면 좀 걱정이 된다. 네, 요즘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일 수 있다. 설탕과 다르게. 알겠습니다. 일단 설밀, 나티, 괄호 열고 술 괄호 닫고가 안 좋다는 사실 많이 듣기도 하고 경험상 사실 다들 느끼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네. 그 두 번째 또 나쁜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한 700만 년, 짧게 잡아도 수백만 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먹게 된 것, 심지어 하루 3끼를 먹게 된 것은 굉장히 최근 100년 사이의 찰나의 일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요즘에 간헐단식이 유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다 간헐적으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기본이고 가끔씩 우리가 사냥을 하든 채집을 하든 운 좋게 뭔가 구했을 때 먹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먹어 이놈들아 네. 점심 먹어 저녁 먹어 네. 그렇게 자라가지고 네. 그죠? 그런 그게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지 않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이제 우리가 저녁까지 또 소화를 다 하는데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또는 잠들고 있는 순간에도 음식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들 뭔가 새벽에 약 몇 시간만 소화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몸에 있는 세포들은 직원이라고 치면 휴가를 못 가고 연차도 못 내고 죽어라 이라네요. 네, 365일 매일. 네. 그래서 제가 먹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먹는 습관 자체가 문제가 돼서 강조드리는 것은 하루에 한두 끼만 잘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 오. 질병 예방에도 좋고 장수에도 유리하고 네. 컨디션 또는 퍼포먼스도 좋다. 그리고 1년에 가끔씩 뭐 분기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든 24시간 이상의 긴 공복, 단식 이걸 해주는 게 우리가 되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공부를 좀 해보면 이게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말하기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행동하기 어려운 것만.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다음은 너무 중요한데요. 네. 잠이에요. 네. 참. 잠을 똑바로 자지 않는 것. 몇 시간 주무세요? 저요? 보통 한 4시간 40분 정도.
인간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선 8시간 깊게 자야 돼요. 그럼 이 방송을 안 해야 합니다. 네. 취침 시간을 당겨야 돼요. 잠깐만요. 근데 더 일찍 자야 된다. 네. 재밌는 일은 다 밤에 일어나던데. 알겠습니다. 근데 왜 잠을 막 물리적으로 10시간, 8시간 자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더 중요하죠. 아니에요? 양과 질 둘 다 중요해요.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가 아무리 깊게 잔다고 해도 그 8시간 정도 잘 때 수면 사이클 중에서 뭐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서 뇌나 전신의 신경계들이나 이런 세포들이 회복하고 정돈해요. 이것들이 충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8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좀 일반적이라서 네. 깊게 자는 것 이외에도 최소한 7시간을 주무셔야 된다. 네. 최소 7시간. 그렇지 못하면 7시간 미만으로 자면 그건 수면 부족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혹시 또 어떤 얘기예요? 이거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듣는 기분이 들면서도 뭔가 반성해야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씨와 살이 찌는 대표 원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고칠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유튜브 시장에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구독자 기준이 완화되는가 하면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띄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내려면 구독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모으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독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은 뭐 기존에는 네. 수익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같은 경우는 뭐 1,000명 이상. 그다음에 내가 올린 영상을 사람들이 보통 일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시간 정도를 봐줘야 돼요. 혹은 뭐 조회수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뷰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는 좀 달라졌어요. 네. 이게 어떻게 달라졌냐? 구독자는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4,000시간에서 3,000시간. 그다음에 기존 뭐 1,000만 뷰에서 300만 뷰. 즉 한 3분의 1 정도가 좀 더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쉬워진 거예요? 이거 왜 그럽니까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중에서 크게 2가지 이유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짧은 영상들, 세로로 보는 짧은 영상을 보통 숏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쇼츠. 네, 유튜브에서는 쇼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 네. 그다음에 틱톡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숏폼이라고 하는데 틱톡이 워낙 열심히 잘 하다 보니까 네, 잘 유튜브가 나갔죠.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쇼츠라는 거를 만들게 됐고 이 사이에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쇼츠 그 틱톡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컨텐츠 양이 유튜브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유튜브 사용자가 훨씬 더 많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영국을 보게 되면은 이미 유튜브보다는 틱톡 사용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용자들이 스스로 보기도 하고 막 춤추는 영상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고서 올리는 것들이 되게 생활화가 됐는데 국내는 아직까지도 틱톡 같은 경우는 뭐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까지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 네, 아직 역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더 시도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또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숏폼 가지고서 짧은 영상 가지고서 수익이 틱톡에서는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팬들만 모은 팔로워만 모아서 나 인기 광고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광고도 이제 받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튜브는 올해 2월 달에 유튜브 쇼츠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타 SNS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아마 돈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배고프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느꼈던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수익을 주냐? 수익이 사실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조회수에 따른 수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슈퍼땡스 돈 슈퍼땡스 같은 주는 거 경우 막. 사람들이 그냥 돈을 기부하는 네. 거죠. 이런 것들 혹은 뭐 쇼핑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건데 이런 게 기존에는 애초에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좀 완화돼서 기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었던 이런 네.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요. 현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수익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금액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아직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시도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수익화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았던 그런 네.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이번 새로운 이제 수익화 전략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들을 그러니까 사로잡기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틱톡은 가만히 있을까? 네, 틱톡도 서로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경쟁 플랫폼인 이 틱톡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쇼핑몰을 하던 혹은 여기서 광고를 하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조건들이 좀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프리미엄 컨텐츠 기능이라는 건데 틱톡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조회수가 나왔을 때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A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려면은 돈 내고 봐. 라는 방식으로 해서 아예 막 구독 개념으로 네, 유튜브 구독도 아니죠. 영상마다예요. 하나씩. 네, 영상을 하나씩 최소 1달러부터 해서 최대 이제 190달러, 약 24만 원까지 재밌네요. 네, 설정을 해서 판매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틱톡은 이용자가 10대에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틱톡도 나름 머리를 써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 틱톡에서 활동하는 이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라고 불만이 좀 많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콘텐츠가 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막 말한 것처럼 뭐 슈퍼 땡스라든지 뭔가 사람들 기부하는 행위,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 멤버십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채널에다가 나 이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기부할래. 이런 것들을 해서 월 뭐 5,000원씩 월 10,000원씩 이런 설정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유튜브 쇼핑이에요. 쇼핑이요. 네. 네. 이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이 실시간 방송도 하잖아요. 실시간 플러스 커머스를 묶어가지고서 아마도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TV 오픈합니다. 홈쇼핑 같은 걸 유튜브에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야, 유튜브 쇼핑 이거 지원 이거 하고 될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네, 약간 궁금한데 이게 네. 그러니까 유튜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팬덤을 갖고 있잖아요. 네. 팬덤을 갖고 있는 한 크리에이터가 경제 활동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강의를 만들던 어떤 물건을 팔던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열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외에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유명한 사람이 돈 밝히거나 내가 뭐 만들어서 팔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 쇼핑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회사에서 유튜브 쇼핑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를 형성시키면은 너희 그 크리에이터들도 한번 해봐. 라는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시작이 언제 했냐? 바로 며칠 전입니다. 6월 30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최근에 뭐 삼성, LG 뭐 이런 다양한 대기업질 제품을 가지고서 쇼핑몰처럼 팔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 쇼핑몰처럼 파는데 이 쇼 호스트라고 하죠.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이미 섭외를 해서 팔고 그다음에 유튜브 홈페이지나 앱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첫 영상이 자기네들 쇼핑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접속자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쇼핑몰을 만들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카페24만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연동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단점은 이 카페24는 한 군데밖에 현재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장점은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를 가져가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가 보통 한 4%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제로인 거고 대신 이제 뭐 개념 자체가 이 유튜브 앱 안에서 쇼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링크를 눌러서 별도 페이지로 자기네 홈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매개체만 해주고 자기네를 통해서만 가라라는 부분으로 약간 진행하는 부분으로 해서 약간 이번 이런 유튜브가 수익 창출 조건을 약간 완화한 거는 명예 약간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쇼핑 쪽으로 일어나서 이쪽에서 돈 벌 수 있어라는 거를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 틱톡도 견제하고 새롭게 생긴 라이브 커머스 기능 이렇게 띄워가지고 더욱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만 먼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네. 미국에서 먼저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한국이 최초로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먼저 테스트 베드를 한마디로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던 틱톡이 해외에서는 이미 유튜브를 앞서갔잖아요. 네. 근데 국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밖에 아직 가능성이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더 집중을 해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해외 쪽으로 뭔가 이걸 발판 삼아서 홍보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네. 그 라이브 커머스를 본격화하면 아무래도 다른 시장들,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경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네이버 같은 게 플랫폼이거든요. 네이버 중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중심으로만 이제 앞으로 좀 활발하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을 주변에서 친구가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는 항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야, 네이버 긴장하겠네요. 맞아요. 이게 네이버랑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유튜브랑 같이 연동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도 라이브 쇼핑이 있기 때문에 이미 4%를 받고 있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야, 큰일 났네요. 네. 네, 여러 가지로. 결국에는 좀 커머스가 답인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배달의 민족도 네. 음식 배달이 아닌 상품 배달하는 퀵 커머스를 도입했다고요. 네. 이 부분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면은 네. 보통은 음식 배달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소형 가전 제품들을 이제는 배달하기 시작했다. 저 본 적 있어요, 네. 사실. 근데 네. 이게 수수료가 배달료죠. 배달료도 받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은 특이하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보통 가전제품 하면은 가서 사는. 가서 사거나 아니면 이게 무료 배송은 원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어느 정도 라는 가격 생각을 이상이면. 하는데 네. 뭐 이제는 사실 배달료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무뎌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약간 공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태블릿 이런 아마 설치 기사가 필요 없는 소형 가전 제품으로만 현재 이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하루 만에 또 배송이 되고 뭐 나중에 되면 또 당일 배송도 금방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서울에서만 가능하지만은 추후에는 뭐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제품들이 아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커머스로 돈이 모이는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오프라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시켜 먹는데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가니까 점점 사용자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야, 무섭습니다. 네, 결국 커머스에서 승부를 보는 추인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들은 향후 어떻게 좀 변화될까요? 네, 앞으로는 아마 플랫폼 중심보다는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네. 크리에이터들이 이끌어서 어떤 플랫폼을 쓰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야. 그들을 잡는 게 세상에. 최우선이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틱톡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쪽으로 끌어올라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세상 IT의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유튜브의 여러 전략들, 커머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삼계탕이었습니다. 7200님 정답은 삼계탕입니다. 태백이 고향인 청취자입니다.
진행자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7200님. 오늘 좋은 하루, 누구보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칭찬에 약합니다. 4520님, 삼계탕요, 웃음. 오늘 아내랑 삼계탕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내는데, 아유, 스윗하십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8781님, 8342님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